내용이 상당히 좀 브로드한데 우리 학예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인 한국사회 시대 진단,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 격차 시대 행정의 길을 묻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회장님한테 의뢰 받은 것은 우리 전임 회장님들이 생각하는 격차가 뭐가 가장 문제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과연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회장님들하고 좀 논의한 결과 일단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각각 3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해결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 3분 이내에서 말씀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고요.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현 그 이영범 행정학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취지를 좀 설명을 하시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박수로 이영범 회장님 환영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범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행정학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유수한 학회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격적인 자리인데요. 우리 한국행정학회의 자랑스러운 전임 회장님들을 모시고 지금 한국 사회 시대의 진단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행정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작게는 행정학계에 또 크게는 대한민국의 언로로서 사회 활동을 또 왕성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 사회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또 행정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경청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생중계로도 하지만 유튜브로 좀 촬영을 해서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추후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언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귀중한 말씀을 좀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배우고 고민해보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유를 받았는데 보게 됐는데 사유를 보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전임 회장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회장을 했기 때문에 벌써 16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임 회장 중에는 직전 이렇게 젊은 회장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이제 바로 밑에 회장을 하신 분이 이제 우리 이승종 교수님이신데 이승종 교수님부터 먼저 말문을 좀 열어 주시죠.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행정학회에서 격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그 간담회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그 시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에 지장을 주는 큰 요인 하나가 사실 격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격차는 뭐 계층 격차, 이념 격차, 뭐 연령 격차, 세대별 우리나라는 이제 인종 격차는 작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격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우리 행복 저해 요인이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제 전공도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는 그 지역 격차 문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 행정학도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격차 이 두 개가 앞으로
좀 더 천착을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만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더 붙이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기회가 돼서 미국의 시골에 가서 한 달쯤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자기 부모, 조부모들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평생 행복하게 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뉴욕에 가기도 하고 LA에 가기도 하지만 그건 일부고 대부분은 그 경쟁에 치열한 대도시의 탑 스트레다에 가기보다는 자기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을 가고 그 지역에 있는 로컬 기업에 취업을 해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국토가 좁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조밀한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주 생활을 해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전부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태어난 곳에서 떠나가지고 전부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외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 생활을 하는 정주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우리가 유목국가구나. 근데 이 유목국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고향을 떠나니까 외지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약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중앙에 간다 그러고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뭔가 모자라서 안 떠나는 것처럼 여리자로 취급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구가 과밀하니까 경쟁이 과다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회 신뢰 구축이 어렵고 사회적인 인프라 마련도 어렵고 그러니까 농촌은 농촌대로 대도시권은 대도시권대로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되겠는가? 지속적인 발전은 경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웰빙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정말 좋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선진국이 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지금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이 우리가 유목국가에서 정주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유목국가가 된 이유 그 원인 중에 많은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주 여건의 격차거든요. 그러니까 도농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역 격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로 들었지만 다른 나라 OECD 균형 발전이 되고 정주 생활을 하는 OECD 국가하고는 다른 아주 이질적인 유목 국가로서의 간신히 OECD 명찰만 달고 있는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행정학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다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글로벌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격차, 농촌과 대도시권의 격차 말씀하셨고 글로벌 격차 문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럼 이어서 박광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저는 48대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한 이승종 회장님께서 그 지역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전공이 지방자치다 보니까 지역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격차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격차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빈부 격차에 대해서 제가 요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UN 공공 서비스 포럼에 한 50개국이 참여하는데 제가 키노트 스피치를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지금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요새 ESG 열풍이 지금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은 경제, 사회, 환경이 그 세 개의 축이 그 기둥이 고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라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 부분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회 환경에 들어오면은 정말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얼굴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빈부격차를 왜 얘기하냐면요. 2, 3년 전에 유엔이 유럽하고 일본을 포함한 25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우리가 경제 부문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점에 거의 우리는 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부분에 들어오면요. 공동체를 갖다 물었는데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1.5점이에요. 우리 사회는 이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설문이 있냐면은 당신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사람들은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100점 만점에 53점이 돈이에요. 10개 다른 부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 일본은 뭐냐?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돈이 중요합니까? 물으니까 우리 사회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도 없고 완전히 해체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발전된 국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번 6월 24일 날 유엔 공공서비스 포럼에서 50개국이 참여한 거기서 제가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사회와 환경 부분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제가 이번에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지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남들이 보존해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임도빈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회장인데요. 제 앞에 50명이 있으니까 항상 꼴찌일 거다. 그래서 정치, 경제 다 얘기할 테니까 이게 앉는 게 뭘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사실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후반부 5분보다는 여기서 5분 쓰고 후반부 3분 쓰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뭘까?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 함께 잘 나가는 20대, 30대 청년 작가 최지원이라는 작가가 쓴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 여성 둘 이게 근데 사실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그다음에 창문이 닫혀 있죠. 시계도 있고 옆에 이제 그 건물 쪽에 동물도 있고요. 제목이 뭘까? 주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퀴즈 내서 내가 상도 줄 텐데 좀 보면은 이게 20대, 30대 작가가는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자화상. 다시 얘기해서 저 지금 두 여성을 보세요. 이 사람이 자화상이에요. 이 젊은 세대라고 할까요? MZ 세대하고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깨지는 거죠. 창문도 있는데 블라인드 닫혀 있어요. 앞에 애완동물 이런 거 있어요.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사진에서 빛이 잘못 들어서요. 무표정하죠. 아마 우리 유명한 우리 대기업 총수 아마 이렇게 나오면 얼굴 저렇게 보일 겁니다. 대기업 쪽도 그렇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창문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도 않고 앞도 보지도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어디에 외부의 충격이 오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 격차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은 사실 피에르 브루디가 얘기한 대로 크게 매크로 한 거고 마이크로 한 게 있거든요. 우리 자아가 국가라는 거 큰 것을 생각하고요. 마치 여러분들도 우리 맨날 술안주로 얘기하는 게 정치적 겁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매크로가 있고
자기 자신에 관한 우리 인바디된 이런 자신의 마이크로한 자아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개발연대 사람들은 이런 매크로한 자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비록 자신은 별거 없어도 크게 놉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개인의 자아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조금 더 아까 박광국 회장님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 그런데 자아는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가 매크로한 그러한 세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고 오직 그 어떤 충격에만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나이로 봐서는 뭐 30, 40대 이런 분 있다고 보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행정학 입장에서는 국가를 리드해야 될 그런 건데 공무원도 이렇게 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안에 갇혀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유평준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에 있는 유평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언제 몇 대 회장이 됐는가 얘기하는 게 조금 앞에서부터 관례인 것 같은데 저는 51대 행정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서 조금 힌트를 주문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쪽으로 기술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AI가 가져오는 어떤 격차. 원래 우리가 디지털 정보 격차, 뭐 영어로는 뭐 디지털 디바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성별 간에 소득 간에 그 격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은 연령별로 한 70대인 분과 20대인 분의 차이가 크고 그거는 뭐 한 10년이 지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별 격차는 그대로 있고 또 학력별 격차가 여전히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아주 비슷해져 가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도에 정보화진흥원에서 준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그 접근의 지표,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기를 보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100점 만점에 96점 이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기술 수준, 그다음에 활용 수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런 문제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정보 강국이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상당한 성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모바일 기술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60대 여성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 대개 보면 이 정보 취약계층이 아주 중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분인데 요즘엔 거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기본적인 이렇게 손자들과 뭐 문자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완화됐는데 이제 또 새로운 기술 우리가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등장하면서 아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열풍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AI 기술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으면은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이 많을 것이다. 또 뭐 빌 게이트 같은 분도 이 AI 기술은 자기는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죠. 물론 기술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쓰면 우리가 마치 번역기를 쓰고
그다음에 그 챗 GTP를 쓰듯이 우리가 하는 작업에 이 보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AI가 지나치게 자동화되는 부분에 또는 이렇게 감시, 모니터링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렇게 그런 분야에 많이 쓰게 될 경우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또 AI가 자료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박탈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I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기업 그 빅텍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는 그 AI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제 그 SNS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 전서부터 있지만은 이 SNS라든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기술이 소위 사회의 어떤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에 일조하는,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그 SNS가 뉴스를 접하는 그런 매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공론장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다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양극화돼 나가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치인들이나 또는 평론가들이 뭔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 정책적인 이슈를 이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양분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함으로 해서 오히려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그 2024년도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그 불편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까 하는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닌가. 해결책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그 AI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격차 또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양극화 또는 탈진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이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은 이제 AI의 등장에 따른 뭐 일자리 대체라든가 어쨌든 뭐 이에 따른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 따른 양극화, 진영 편가르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박순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앞에서 우리 원로 학회장님들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는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그림 우리 임도빈 회장님하고는 달리 그냥 데이터 그림 조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또 우리 원수경 교수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준비를 해서 퍼블리시가 될 그 국내 논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1960년도 인구 구조 피라미드고 2023년도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역별로 다시 한번 쪼개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게 내셔널 베이스고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인데 2003년도, 2001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3년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도
비슷한 경향은 가지고 있지만 편차가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이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고 사실은 이 세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인구,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한 20년 동안 이발부되어 오면서 발전하면서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누가 불평등을 더 격차를 더 크게 만들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간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정 자립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 자립도고, 두 번째 지도가 인구에 대한 지도고, 세 번째가 경제 성장률, 다 이제 퍼센티지로 했는데요. 2001년도 지도와 중간에 2013년도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지도를 넣었는데, 이유는 우리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변수가 2012년부터 13년에 들어와서 이 정책적 개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를 추론하기 위해서 일단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뒤에 결과는 그런 정책적 개입이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을 다 바꾸고 있다라는, 이제 조금 그거는 고차원적인 함수라서 일단 이 그림만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다르구나. 지역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구와 재정 자립도는 훨씬 더 달라지고 있는데, 한 가지 경제 성장은 그렇게 다름이 없이 골고루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인구와 재정 자립도가 격차가 커지는 대신에 경제 성장은 원만하게 다 좋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인 개입을 2013년도에 하면서 그 흐름을 바꿨다. 그게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그렇다면 행정학자나 정책학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격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격차는 정책 개입으로서 바꿀 수 있다. 굉장히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가져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격차 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시간도 짧고 제가 한 라운드가 더 돌아오면 이승종 교수님이 글로벌 격차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데이터로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원수균 교수님. 네, 저는 57대 여기서 제일 막내 회장입니다. 아무도 저희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저도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히 이승종 교수님 앞에서 제가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저는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지역 소멸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박순애 회장님 말씀하신 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정책이 그야말로 현실과 정책 간의 갭이 어떻게 있는 그 격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승종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구, 전체 시군구의 한 66%인 한 160개가 지역 소멸, 소위 말하는 이제 사라져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GRDP로 보면은 20% 규모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서울 수도권 인구는 한 150%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비수도권은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데는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대전시 중심으로 있는데 그런데 몇 군데 빼고는 인구가 지금 지역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찾아서 또는 정주 여건에 따라서 그야말로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수도권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행복할 수 없고 괴로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 행정이 제대로 테이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현실과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의 노력들이 얼마나 이 간극을 줄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조금 질문의 형태로 드리긴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지금의 이 형태로는
지금 우리 행정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만 말씀드리면 1조를 1년에 1조씩 10년 지방 소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퍼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이 지금 끝도 없는 이 엄청난 지역 소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업에게 지역 그 기회 특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세를 줄여주면 과연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 한 개 대학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 대학을 어떤 엑시트 플랜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현실과 정책 간의 간극은 얼마나 있는지, 물론 그런 간극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역 소멸과 관련된 행정의 간극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세컨 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점 진단하느라고 우리가 한 반 정도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은 잘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듣고 싶은데,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승균 교수님부터 시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중간에 제 옆에 우리 유평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서 거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얘기하면은 이제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AI가 가져올 수 있는 격차 이런 것에 뭐 거의 확실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해결책이라고 할까,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그 빅테크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정보기술 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흔히 나오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AI를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위한 AI인가, 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또는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4월에 제가 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디지털 AI 디지털 이렇게 전략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경제적 효과가 크다. 뭐 한 1년 동안에 한 310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가 효율화와 자동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런 자동화를 통해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사회적 효과, 그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AI의 그 영향을 갖다가 효과를 갖다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어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AI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위한 연구 개발을 시키는 이런 것도 정부가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AI를 어떻게 하면 또 퍼블릭을 위해서 우리가 이 AI를 쓸 수 있을까, 무엇을 쓸 수 있을까 한번 당신들 연구해 보시오. 이런 것을 정부가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IT 이용이 선도적인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빨리
연구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여러분들도 써보셨겠습니다만은 아직 이 AI에 대해서 AI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과 확실히 할 수 없는 것과 할 것 같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혼재해 있습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하는 거죠.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그 검증해야 되는 그 정확한 정말 이게 자료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쓰지 않을 때 그걸 검증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제가 볼 때는 좀 공공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어떤 상업주의라든가 기업의 논리보다도 나아가서 어떤 공익이라고 그럴까 국민을 위한 AI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아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SNS를 기반으로 한 그 인터넷 저기 좀 우리 그 휴대폰을 가지고 많은 그 정보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특히 이제 확증 편향 뭐 이래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그냥 디스라이크 해버리면 그 사람은 친구에서 배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메시지가 올 가능성은 없고 자기 주위를 항상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꽉 채우면서 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좀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향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믿는 것보다 좋아 정보가 왔어 근데 이거 사실에 근거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따져보는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 스스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그 인문학적인 거하고도 이렇게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캠페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좀 사회과학적인 것보다는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리, 도덕. 근데 이런 것들은 참 단기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자율 규제라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꼭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자율 규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윤리나 도덕이 밑받침이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 페이스북 같은 때 라이크만 있을까? 디스라이크는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돼봤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크 안 하면 디스라이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라이크만 많이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조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디스라이크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디스라이크 누르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뭔가 좀 그 규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그 SNS 상에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뭐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효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소셜 미디어의 문제는 사실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박수현 교수님은 정책 개입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솔루션이 없어서 데이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평준 교수님께서 이제 IT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PPT를 준비를 못 해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썼던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난 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걸쳐져 있는 데이터인데요. 뭐냐면 노란색 선은 100번째 기업입니다. 글로벌에서 100번째 기업이고 위에 빨간색 선은 글로벌에서 1등, 시총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지난 10여 년간의 그 격차가 얼만큼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 5등 하는 기업들이 얼만큼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유평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기 있는 걸 보면 5등 기업까지도 다 IT와 연관된 기업이고 지금 전 세계는 이런 방향으로 불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그러느냐?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썼던 논문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핫했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를 추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혜택이 되고 그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국가적인 부를 더 증가시키는가 봤더니 거꾸로 갔어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든 우리가 뭘 잘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는 형태로 가더라.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박광국 교수님이 지금 이제 퍼블릭 서비스 어워드 가시고 기조 연설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 패널로 참석해서 얘기를 할 텐데 유엔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국내 문제도 있지만 국가 간의 이러한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임도빈 교수님이 사실은 그림만 보여주시고 뒤에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보여주는 그 PPT가 있는데 오늘 그걸 안 보여주셨더라고요. 프랑스 학계에서 발표하시고 많은 프랑스 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우리가 국가 간의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국내의 격차의 경우에는 이승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나오는 격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상대적 격차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보면요. 캐나다에서 선진국이잖아요. 환경을 잘 실천을 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나무 이파리를 하나 줍니다. 나무 이파리 모형을 주고 그 인센티브를 가서 뭘 하냐. 나무 이파리 10개를 모으면 자기 나무를 하나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축적을 하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서 우리가 나무를 하나 더 심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과 이거 모아서 커피 한 잔 더 마실 수 있어 라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글로벌리 봤을 때는 절대적인 빈곤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숫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빈곤의 격차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없애고 가버넌스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이런 유엔에서 박광국 교수님 나가시는 그런 어떤 회의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글로벌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얘기네요. 원수경 교수님께서는 뭐 간격을 줄일 수가 있는가 회의적인 것 같은데 한 말씀.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시 한번 자기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이 물론 정책 너무 어렵죠. 그래서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입장도 되지 못하는데 한번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지방 교부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지방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지금 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1조씩 10년간 10조의 지방소멸 기금을 퍼부으면 우리 지금 이 엄청난 엑소더스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공모 방식의 찍어내기식 여러 가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로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방대학에다가 재정 지원을 하면 우수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정부 주도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혜택의 특구 정책,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과연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그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조세 특례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에 잠깐 내려갔다가 그 혜택이 끝나면 다시 리턴하는 이 기업의 행태를 체리피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욕만 할 수 있을까요? 1억씩 돈을 주며 지방에서 이 정주 여건 하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자로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물론 저도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라도 또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이 현실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 해결책을 제가 다 알고 있다면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질문은 과연 지금 지방 정부들을 지금 이 상태로 책임을 주지 않고 또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오히려 지금 유인 구조는 교보금을 많이 받는 그래서 뭐 멋진 사업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마존 제2청사를 만들 때 지방 정부들이 정말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이 내려오고 산업 생태계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1조를 퍼부어도 10조를 퍼부어도 100조를 퍼부어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끊임없이 격차는 강화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뭐 남궁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나 비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노력, 그 노력에는 또 하나 정치권의 노력도 저는 정말로 촉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의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는 지방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이승종 교수님 앞에서 정말 감히 죄송하지만 제가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상징적 레토릭이 많은 부분이 저는 지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 어떤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어쩌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만이 아니고 정치권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방 소멸의 문제 결국은 이제 인구 소멸의 문제고 인구 절벽의 문제인데 과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이제 우리 나라가 모든 인센티브 구조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돈을 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서 우리 이승종 교수님께 아까 원수견 교수님하고
박순애 교수님이 지역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 격차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지역 격차가 심각한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GRDP, 그러니까 지역 총생산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국이 50이고 일본이 30, 프랑스 25, 영국 20, 이태리 11, 미국 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로 격차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다 맞는데 방법은 이제 정책으로 하냐 이제 인식으로 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수도권에 끝까지 안 나가요. 매달려 있어요. 아이러니죠. 그럼 지방은 살 때가 아니냐? 저는 서울 출생이고 서울에서 평생 살았지만 지난 한 2년간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합니다. 저 이주할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살만한데 수도권으로들 몰리지? 그게 이제 격차가 뭐냐면은 일률적이 아니고 경제적 삶의 질에서는 수도권이 확실히 난데 그 외에 비경제적 삶의 질, 여가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시골의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조사하면은 지방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아니겠느냐. 수도권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순현 선생님이 얘기한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생각이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 살자, 정주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캠페인이 한다고 되는 게 캠페인이 아니잖아요. 그 캠페인은 제도도 바꾸고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가 반성해야 되는 게 아까 원수경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인데 그게 뭐냐면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는 온갖 논의의 초점이 격차를 줄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주로 계량적인 격차를 줄이는 데 논의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삶의 부분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됐든 해야 돼요. 유명한 의원이 정말로 의술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다 보면은 그 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나쁘면은 그 경제적 여건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에 살기 좋은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정책이 이원적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비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어떻게 되냐면은 논의의 초점이 지방으로 권한을 옮겨야 된다, 분권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이쪽을 얘기하니까 수도권은 방어를 해야 되고 비수도권은 뺏어야 되니까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내분이 생겨 중앙과 지방 이게 딱 그 전선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격차를 다루더라도 우리가 인식을 접근을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은 물론 분권 분산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주 여건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주 여건을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지방의 정주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는 뭐가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가는 중국집과 제가 가는 시장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가는 병원도 정해져 있고 실제로 사는 영역이 크지 않은 거예요. 지방에 가면은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확실하게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라포가 형성돼.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주 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 그러면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논의를 지방을 어떻게 컨스트럭트하느냐, 정주 여건을 구성한 이쪽으로 파지티브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정주 여건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하고 같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셀렉티브하게 선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학도들이 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유니폼하게 분권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지방 행정을 공부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분권은 2016년도 연구에 하면은 세계 180개국 중에서 우리가 13등쯤 해요.
지방 분권이 후진국이 아닙니다. 후진국이 아닌데 왜 그러면 분권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수도권 격차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분권으로 몰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논의가 정주 여건 쪽으로 가게 되면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행정학도들은 정주 여건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정주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 개발하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학하는 이런 분, 사회학, 뭐 교육하는 사람들하고 좀 더 인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게 사실 글로벌 격차인데 그건 시간 관계상 이따가 혹시 시간이 남아 돌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니 안 남아도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지역 격차가 있듯이 글로벌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아서 살아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도 해야 되고 다른 거 하나는 실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ODA를 바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ODA는 일반 ODA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ODA는 우리가 세계 ODA 국가 중에서 16번째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는 ODA는 우리로서는 GNI의 0.17% 내니까 우리로서는 많이 내놓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게 작아요. 그러면은 국제사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ODA 요구가 크다. 뭐에 대한 요구냐? 새마을 ODA, 새마을 ODA. 왜 새마을 ODA냐 하면은 ODA의 주류 패러다임은 많을수록 좋다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은 사람들이 1등해. 근데 우리는 그 ODA 규모에서 외국의 상대가 안 되니까 ODA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왜 주도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국제사회 주류 패러다임, ODA 패러다임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원조를 받는 개도국 중에 중진국이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게 그 개도국의 행정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새마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는 새마을은 우리가 그 총 재원의 70%가 민간 자본이에요. 민간의 노동력 등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비용으로 개도국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적 역량 기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이 빨라지는데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새마을 ODA에 대한 요구가 개도국에서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새마을 ODA에게 마을인 줄 알고 전부 시범 마을로 개도국하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마을을 개도국에서 그 마을 하나는 잘 되는데 그게 개도국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 재단에 지금 있는데 그 제가 스리랑카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수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새마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새마을운동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꽈띠 카드로라고. 스리랑카도 수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대로 알아듣고 거기는 뉴 빌리지 컨츄리 운동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내무부에 국장급 새마을 담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는 이걸 하면 국가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ODA도 실패한 세계의 주류 ODA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한국형 새마을 베이스드 ODA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아마 지역 소멸에 대한 게 굉장히 아마 지금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논점이 글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 박순애 회장님과 저는 이제 환경 쪽으로 공부를 계속했고 환경연구원장도 저는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학자들은요 2040년 전후에서 거의 인류는 끝이 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구가 45억 년이 됐거든요. 지금 지구 나이가 45억 년입니다. 그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생겼어요. 5번의 대멸종. 그럼 누가 다 없어졌냐면은 최상위 포식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공룡이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대멸종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뭐냐 인류한테로 그것이 올 거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걸 뭐 이제 환경학자들은 뭐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나빠지는 속도를 보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벌써 아마 기후변화 여러분 지금 실감하죠? 요새 밖에 2시간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건 뭐를 말씀하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인간하고 인간의 격차를 얘기하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하고 자연의 격차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류는 있잖아요, 그죠? 자연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왜? 자본주의 자체가 최소의 돈을 들이고 최대 이익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산, 뭐 강, 그게 모두 다 오염 다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철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우리 행자가 또 포함되겠죠. 모든 학문에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플라톤 철학을 폐기하는 겁니다. 왜? 플라톤 철학 자체가 뭐냐면은 하느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걸 인간하고 자연간의 공생이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 철학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양 철학 우리 인도에서 프랑스 공부하셨지만은 관계 철학. 이제는 인간하고 자연의 관계,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격차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댐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댐이 그냥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댐은 터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댐이 터지기 전에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뭐냐?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5분 만에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독일의 유르겐 하우마스입니다. 의사소통의 대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우리 몸의 혈액으로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소통이 안 되면은, 자연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속 가능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럼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르겐 하우마스 지금 96세예요. 2019년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또 하나의 철학사라는 책을 냈어요.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고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5분 만에 그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뭐냐, 지금 이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가 철저히 붕괴됨으로써 공적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사적 공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일례 들어드릴까요? 2개월 전에 폴란드 지하철 안에서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폴란드 지하철 안에서 젊은 남녀가 성행위를 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공적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더 심한 게 우리나라 사회라는 겁니다. 불신 사회, 불만 사회, 부정의 사회. 이걸 우리 행정학계에서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리딩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행정학이 존립의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 저도 좀 관점이 다른데요. 지금 주로 저는 한국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 세계 얘기는 너무 큰 얘기고 우리가 지방 소멸 얘기하는데 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출산율이 확 올라가지 않는 한 20년 30년 계속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동화도 되어 있고 교통통신도 발달했는데 그 어떻게 지방을 소명을 안 하게 만드냐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트랙터로 착착착착 해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지방은 일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중병에 앓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남이 얼마 돈을 주느냐 이거보다도 지금 젊은 세대 특히 이러는 제발 날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뭐 돈 준다 만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내 것만 탁 하고 말겠다. 공동체? 그죠? 공동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물질적 그런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매슬로 5단계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1단계, 2단계에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 주로 쉘터, 주택 문제죠. 그 다음에 안전이에요. 이 안전이는 심리적 안전까지 포함한 거예요. 제발 나만 건들지 마라. 교수님이 너 왜 레포트 안 냈냐? 여기에서 좀 봐주려고 그래도 F지문 되지 왜 전화했냐 이런 식이죠. 요즘 애들이 그런 스타일이 제발 노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건데 보통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공공가치를 가야 된다는데 공공가치 관심 없다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니까 문제인데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한 이게 그 디멘션을 본다면 한국 사회 전체를 본다면요
이런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들을 뭐 지금 뭐 교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막 그만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부모는 안 바뀔 거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로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그 관여 범위가 사실은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관여하는 쪽으로 관여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뭐냐? 그리고 음미체 같은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음악, 미술, 체육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느끼게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범사회적인 거고요. 두 번째 차원에서는 관료들은 어떻게 하냐. 좀 이런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승진도 관심 없습니다. 뭐 보직, 뭐 요직도 관심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뭐 직위분리제나 뭐서 요거 딱 요거만 하는 것만 하고 끝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선진국병에 걸리는 거죠. 이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그 인사행정 체제를 인적 자원이라는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 정원 같은 것도 제가 문제가 의사 정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부분까지 쫙 연결을 시킨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의 우리 행정학자니까 그 얘기고요. 우선 행정 철학 강조해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행정학은 뭐 할 거냐 이거죠. 학문의 우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학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컨셉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MZ세대는 얘들은 MZ세대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왜 내가 MZ세대냐? 그냥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럴 적에 요즘 뭐 이런 새로운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컨셉은 제가 근접적인 건 예를 들면 콰이어트 키트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셔널 사일런트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개념이라 보는 거죠. 이런 개념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얘들 이런 스타일의 사고 방식 하는 사람이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인과관계를 좀 밝히고 그리고 그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같이 무슨 뭐 GRDP에다 뭐에다 이렇게 리그레션 돌려보니까 뭐가 어떻다. 이거 답이 없어. 이거 갖고는 우리는 행정학에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 지킨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회장님께서 그 플로에는 좀 참여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뚜렷한 답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뭐 돈 문제로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가치관의 문제 쪽인데 그 제가 이제 인구 5천만이 붕괴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근데 그 2천만인데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절이 이제 한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인구 구조나 뭐 지역별 이렇게 인구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5천만 명이 붕괴해서 2070년대 3,700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격차 시대 행정의 길을 묻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요즘 드는 느낌은 행정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행정이 제가 최근에 이제 통계 자료를 봤는데 참 깜짝 놀랄 만한 통계 자료를 본 것이 공무원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 조선 시대부터 뭐 과거제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갔고 뭐 7, 8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간다고 꼭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도 뭐 5급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7급, 9급도 경쟁률이 꽤 셉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경쟁률이 있는 것이고, 우리 김상묵 교수가 쓴 논문을 보니까 행정 쪽에 온 사람들은 아직도 공공봉사 등기가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면인데, 제가 2023년, 24년 통계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보니까 공무원들의 과반수가 기회만 있으면 공무원 그만두겠다 이런 그 통계를 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이 세종시로 가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지방 공무원들은 더 높아요. 그게 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한 53%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경쟁 시험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기회만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자들은 행정을 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을 그래야 뭐 길을 뭐 밝히든지 말든지 하지, 행정이 무너지면은 뭐 길을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왜 그만두느냐라고 할 적에 한 70~80%가 보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보수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가 작아서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김영록 지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 저 보수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행정학자들이 뭐 행정을 좀 구해야 하는 일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신입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을 좀 높이는데 좀 일을 해야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길을 찾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드렸고요. 우리 아마 저 회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했으니까 좀 미리 끝내서 식사를 좀 하게 해주라는 의미에서 플로에 기회를 주지 말라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